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은 경제 및 문화대국으로만 알려진 것이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요한 군사 파트너로도 자리 잡았습니다. 첨단 방위 기술과 선도적인 무기 생산 능력을 갖춘 한국은 많은 국가들이 군사적 능력을 강화하고자 할 때 찾는 방위 협력의 허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국제 군사 협력의 대표적인 예 중 하나는 한국과 호주 간의 관계입니다. 지역 내 안보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복잡한 도전을 직면하여 호주는 군사력을 강화하고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결정하여 방위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호주, 영국, 미국 간의 AUKUS 동맹은 지역 안보 상황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지만 한국이 호주의 무기와 군사기술을 제공하는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호주는 K9 VAJRA, K9 선더 자주포의 한 버전 및 기타 여러 군사 장비를 공급하기 위해 한국을 파트너로 선택했는데 이는 한국의 방위 산업에 대한 큰 신뢰와 의존을 반영합니다. 이는 한국이 지향하는 방향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믿을 수 있는 품질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을 보유한 무기를 대량 수출하는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과 호주 간의 관계는 양국 간 협력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정성과 안보에 기여합니다. 한국이 호주의 주요 방위 프로젝트, 예를 들어 전함 개발 및 공급에 참여함으로써 한국의 방위 산업 분야에서의 위치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호주의 군사력 및 방위 독립성에 기여합니다. 미래의 이 관계는 양국 간에 더 많은 협력 및 공동 발전 기회를 열어주고 더욱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지난 2021년 9월 15일 호주 AU, 영국 UK, 미국 US 3국은 혈맹에 가까운 안보 파트너십 오커스 AUKUS를 창설했습니다. 3국은 군사기밀을 포함한 거의 모든 기밀 정보를 공유하기로 하면서 가장 강력한 안보 파트너를 얻게 됐는데 사실상 오커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오커스가 발족된 직후 조 바이든 행정부는 괌과 호주 기지를 증강하는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일부 병력 재배치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중국은 미국이 중국 위협론을 앞세워 군비를 증강하고 군사력을 확장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미국이 가상의 적을 만드는 냉전적 사고를 벌이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충고했는데 일부 중국 언론은 호주를 두고 미국의 대중 억지력 지원에 관여하는 순간 중국의 반격 표적이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 만약 그들이 중국 전역에서 미국의 중국 인민해방군 PLA 공격 주춧돌이 된다면 그들은 확장된 전쟁터의 일부가 될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극도로 무모하고 오만하다. 미국을 따라 대만 해협 전쟁에 휘말릴 태세를 보이거나 호주 주둔 미군 기지를 전쟁 개입의 발판으로 삼을 태세라면 자국의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는 섬뜩한 위협까지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중국 책임론 이후 잠잠하던 양국 관계가 최근 다시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는 호주 해군 잠수부들이 중국 해군의 음파 탐지기에 노출되어 부상을 입었는데 이는 중국군 작전으로 호주군 병력이 부상을 입은 사상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이에 얼마 전 남중국해 분쟁을 겪고 있는 필리핀이 중국을 함께 견제하자며 호주의 도움을 요청하자 호주는 잠깐의 망설임도 없이 필리핀을 돕겠다고 나서는 등 최근 중국과 호주는 단순히 갈등을 넘어 전쟁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는 등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렇듯 중국과의 갈등이 위험 수준을 넘어서자 호주는 전쟁에 대비한 군사력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K9 자주포, 레드백 등 한국 무기로 내륙을 맡기더니 이제 10조 원 투자를 계획 중인 해군력 강화 프로젝트에도 한국에 다급히 도움의 손길을 요청해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중국이 해군력을 강화하면서 태평양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캐나다와 필리핀에 이어 호주까지 해군력 확대 경쟁에 나섰습니다. 지난 21일 리처드 말레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향후 10년간 약 10조 원을 추가로 투자해 신형 호위함 11척과 개발 단계에 있는 신형 유무인 겸용 수상함 6척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신형 호위함 11척 중 우선 필요한 1차 조달분 3척에 대해 한국 조선업체의 참여를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한국에만 요청한 것은 아니고 독일과 일본, 스페인 조선업체에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호주 해군은 7영톤 호바트급 구축함 3척, 3,600톤 안작 엔제급 호위함 8척 등을 주요 전력으로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번 계획에 따라 호주의 국방비 지출은 국내 총생산 대비 2.4%로 늘어나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네이티오 나토 동맹국들이 설정한 목표치인 2%를 초과하게 되는데, 이로써 호주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함대를 보유하게 될 예정입니다. 호위함은 넓은 의미로 항모기동부대나 각종 함대선단 선박 등을 적의 공중수상수중 공격으로부터 경계방어하는 모든 군함이 포함되지만, 좁게 보면 호위함은 주로 선박이나 선단과 행동을 함께하는 호위 임무가 주입니다. 현재 호주 국방부는 해상 및 지상 타격, 대공 방어와 호위 능력 등을 두루 갖춘 신형 범용 호위함을 찾고 있으며, 새로 도입될 호위함은 노후화된 안자급을 대체할 예정인데요. 현재 한국의 대구급 호위함과 함께 독일의 MEKO A200, 일본의 모가미급, 스페인의 ALFA 3000이 물망에 올랐습니다. 호주가 큰 관심을 보인 대구급 호위함은 탄생한 함정으로 현재 배치 3충남급 호위함까지 진수된 상황입니다. 대구급 호위함은 배치 2 사업인데요. 호주 국방부의 해외 함정 조달 후보에 대구급 배치 2에서 3으로 명시되어 있어 대구급과 충남급까지 폭넓게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급 호위함은 길이 122m, 만재 배수량 3,600톤급 신형 호위함으로 16개의 발사관으로 구성된 한국 형수직 발사 체계 KVLS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해군 전투함 최초로 전기 추진기와 가스터빈 엔진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를 적용해 수중 소음이 적은 게 특징이죠. 함께 후보에 포함되는 충남급 호위함은 길이 129m, 만재 배수량 4,300톤급으로 대구급에 비해 크기도 배수량도 늘렸습니다. 우리나라 해군 해역 함대의 주력 방공함이 될 최신형 모델로 한국산 미니 이지스 레이더인 다기능 사면 고정형 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AESA 레이더를 갖췄고, 한국형 수직 발사기 KVLS-16셀 규모의 해군 함대 공미사일, 전술함대지 미사일, 홍상어 대잠어뢰 등을 탑재할 수 있는데요. 가스터빈 엔진과 디젤 엔진을 모두 갖춘 데다 하이브리드 추진 방식을 채택해 대잠수함 작전에서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한국, 일본, 독일, 스페인이 물망에 올랐다고 말씀드렸지만, 호주 정부의 예산에 비추어 본다면 독일과 스페인의 호위함은 선택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본 모가미급 정도가 경쟁이 될 텐데, 일본의 모가미급은 만재 배수량 5,500톤급의 해상자위대 2성급 전력으로 설계된 신형 모델입니다. 2성급 보조 전력으로 개발된 탓에 해상자위대의 다른 1성급 전투함보다 전체적인 성능이 떨어지지만 덩치가 큰 만큼 확장성이 우수하고, 현재 탑재된 각종 센서 성능도 좋은 편에 속합니다. 호주가 군함 확장성만을 기준으로 선택한다면 일본이 근소하게 우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남급은 거의 모든 센서와 무장을 국산화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호주가 현재 사용하는 ESSM 등 미국산 무장을 탑재하려면 큰 설계 변경이 필요합니다. 애초에 미국산 무장을 채택한 모가미급은 그런 번거로움이 필요 없고, 큰 선체 덕에 확장성이 높아 호주가 요구하는 무장을 장착하기에도 용이하죠. 그렇다면 결국 일본 호위함이 선택될까요? 우리에게는 일본이 가지지 못한 수출 실적이 있습니다. 일본은 해외에 이렇다 할 무기를 수출해본 경험이 없는 나라입니다. 특히 수출 대상국 업체들과 협력해 기술을 이전하고 현지 생산 사업을 관리한 경험이 그야말로 전무한 것이죠. 현재 호주가 군함을 도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부분이 바로 현지 업체와 협력입니다. 우리나라는 하나오션, HD현대중공업 두 업체 모두 군함 수출은 물론 해외 기술 이전, 현지 생산 사업에서 일본이 비벼볼 수도 없는 우수한 경험을 갖춘 상태죠. 우리 조선업계는 이미 필리피노세 리잘급과 태국 푸미폰 아두냐대급의 수출형 전투함을 수출한 경험이 있고, 여기에 필리핀 차기 초계함 사업과 태국 차기 호위함 사업의 수주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가 호주 사업을 따낼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위에서 잠시 언급했듯 호주는 현재 한국을 아주 특별한 군사안보 파트너로 보고 한국산 무기 수입을 적극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K9 자주포들 수입한 것은 상식적인 선에서 보자면 굉장히 특이한 사례였죠. 미국, 영국과 오커스를 발족한 후 3개월 뒤 호주는 한국으로부터 K9 30문과 K10 탄약 운반 장갑차 15대를 수입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총 1조 900억 원을 투입한 이 계약이 특이했던 것은 호주 이외에 K9 자주포를 구매한 국가들은 전부 공통적으로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은 러시아발 안보 위협이, 인도는 파키스탄 및 중국과 분쟁 중이며 터키 튀르키예는 쿠르드족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무장 조직인 쿠르드 노동자당으로부터 안보 위협에 노출되어 있어 K9를 구매하는 것이 타당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호주는 다릅니다. 즉 군사적으로 위협을 가할 나라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륙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적의 포탄을 날려 아군 병력의 진군을 돕기 위해 운용하는 자주포를 구매했다는 것이 선뜻 이해되지 않았죠. 최대 사거리 40km인 K9를 내륙에서 발사해봐야 바다에 떨어지거나 호주 영토에 떨어질 테니까요. 그런데 호주가 K9를 구매한 것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입니다. 그간 중국은 남중국해 진출을 위한 야욕을 드러냈고 노골적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갈등을 야기시켜왔습니다. 이런 중국의 야욕을 눈치챈 호주는 언제든 태평양을 통해 공격해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미국과 합동작전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돌아섰습니다. 즉, 중국의 해양 진출을 막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호주가 추구하는 국방계획은 중국 부상에 대비해 아태 지역에서 안보 역할의 확대와 대응 능력 강화에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역할을 확대하고 중국에 대한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군 현대화 작업이 필수라고 봤고 LAND 8116 자주포 획득 사업을 시작해 그 파트너로 한국의 K9를 선택한 것이죠. 중국과의 분쟁에 우리 무기가 사용된다. 이건 분명 커다란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역시 중국과 크고 작은 분쟁에 휘말리고 있으니까요. 수출된 우리 무기가 중국의 야욕을 억누르는 용도로 사용된다면 중국이 역사, 문화, 영토 등 다방면에서 분쟁을 일으킬 때 늘 우리 무기가 함께 떠오를 겁니다. 결국 동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부디 호주 해군이 추진 중인 사업에 한국 호위함이 파트너로 선택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은 단 한 세대 만에 세계적 수준의 해군으로 인정받았다. 마크 쉐이퍼 주한미 해군 사령관. 지난 8일 이임을 한마크 세이퍼 주한미군 해군 사령관은 대한민국 해군의 발전 속도와 역량이 진심으로 놀랍다라며 극찬했습니다. 그는 친조부와 외조부가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참전용사의 손자로서 미 해군 특수전 전문가로 한국의 해군 사령관에 와서 한국 해군의 놀라운 발전을 직접 봤습니다. 이제 한국 해군은 미국에서도 인정받는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일 CNN은 대한민국이 만든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을 세계 최고의 군함으로 꼽아 주목받았습니다. CNN은 이들은 아마도 세계 최고의 군함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미국산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이를 보도했습니다. CNN은 한국은 가장 높은 사양과 저렴한 해군 하드웨어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CNN은 동아시아 지역 제해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 해군이 보유 중인 세종대왕함급 이지스 구축함이 중국 해군력에 맞설 비밀병기로 부상했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미래 해군의 핵심이라 불리는 새로운 해군 무기에 대한 개발도 엄청난 속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국제해양방위산업전에서 하나오션은 차세대 구축함을 공개해 주목받았습니다. 적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을 낮춘 고도의 스텔스 성능을 갖추면서 공격력과 방어력을 높인 첨단 신형 함정 KDDX-5입니다. 길이 145m, 배수량 7,000톤급 구축함 KDDX-S는 스텔스 성능을 강화해 적군이 탐지할 수 없게 만들어 유령전함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유령전함은 보이지 않으면서도 무엇보다 막강한 화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 포는 포신을 포탑에 수납했다가 유사시 포탑 밖으로 꺼내서 쏘는 팝업 하프 업 개념을 넣는데 한 포 뒤에는 한국 형수직 발사체계 KLVS-148세를 장착, 함대 공미사일과 대장 미사일 등을 탑재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드론이나 무인보트 공격을 탐지 격퇴할 레이저 무기와 전자광학 추적 체계도 운용합니다. 또한 인구 감소에 따른 병역 자원 부족에 대응하고자 로봇 기술을 적용해 승조원 규모를 줄이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정찰 또는 공격 임무를 수행할 다양한 무인 무기를 실을 예정입니다. 무인 헬기 2대와 무인 수상정 2대, 무인 잠수정 2대가 탑재되어 위험 강도가 높은 임무를 사람 대신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예 해상작전을 무인 장비로 수행하는 드론 항모도 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은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을 내놓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미래 해군의 핵심이 될 것이라 평가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를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은 무입 수상정 USV나 무인 잠수정 UUV,
무인 항공기유 AV 등을 탑재하고 다니다 이를 출격시킬 수 있는데 HD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에 탄재 가능한 전력은 수직 이착륙형 드론 7대, 수상정, 잠수정 10여 대, 헬기형 항공기 1기 등입니다. 하나오션은 약 1만 6천 톤급으로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을 내놓았는데 여기에 대형 고정의 드론 6기를 위한 전자식 항공기 발진 시스템 EMALS과 강제착 함장지를 갖춘 대형 활준로 1개를 포함한 활주로 3개를 탑재해 항공모함에 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해군은 이번 마덱스에서 미래 해양전에 대비해 구축 중인 새로운 전투체계 네이비 시고스트가 어떻게 구현될지를 보여줬습니다. 네이비 시고스트 전투체계는 수상함과 잡수합 등 유인전에 무인 수상증 USV, 무인 잠수증 UUV, 무인 항공기 UAV, 무인 자율 로봇, 무인 수중 자율기로 탐색제 AUV, 무인 차세대 기로 제거 처리기 EMDW 등 무인 전력이 총합세해 전투를 벌이는 개념입니다. 이 전투 체계를 실현하면서 가장 주목받은 장면은 상륙작전이었는데 무인 수상정과 드론 편대가 돌격대로 적 해안의 소형 함정을 격파하고 상륙 병력의 교두보를 확보했습니다. 이어 제285 무인 전력 지휘함이 다수의 군집 유령함과 헬기형 무인 항공기를 통제하며 진입했고 마무리는 상륙기동 헬기와 고속 상륙정 등 유인 전력이 맡았습니다. 이미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거대한 유령함대를 만들고 있는데 한국도 이를 구현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한국이 미국이 구현하는 유령함대를 완성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의 확장 정책을 견제하려는 가운데 이 틈을 타서 대만을 위협하고 있는 중국의 움직임 또한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24일 대만 국방부는 중국 전투기 19대가 대만 주변에서 포착되었으며 이 중 8대가 대만 해협 중간선을 넘어 접근 수역인 24일까지 근접했다고 알렸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서 미국에서는 당장 미중 전쟁이 벌어진다면 미국이 불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며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재래식 무기나 포탄을 만드는 미국의 생산력이 현저히 딸리고 무엇보다 지금 해군력에서도 중국이 미친 듯이 군함을 건조하며 미국을 추월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미국이 해결책으로 생각한 것이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의 수준 높고 빠르고 가격도 싼 군함 건조 능력을 미국이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지난 2월 미 해군 군함 조달 사업 수장이 한국조선 3사를 극비리에 방문했습니다. 미 해군 산하 조직인 해군 시스템 사령부 톰 앤더선 해군 제독은 한국을 찾아 한국 해군 함정 프로그램 정보를 보고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HJ중공업 등 국내 조선업체들을 방문했습니다. 톰 앤더슨 해군 제독은 미 국방부 최대 군사장비 개발과 조달을 책임지고 있기에 그를 한국에 보내 한국조선 3사를 방문해 건조 능력을 파악하게 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조선소를 둘러보고 앤더슨 제독은 우리는 세계적 수준의 조선 성능을 추구한다며 제품과 프로세스에 대해 교육해준 조선소에 감사드리고 상호 이익이 되기를 바라며 후속 계약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미 CNN은 미 해군 수뇌부가 미국 조선소가 중국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며 한국에게 미국 군함 건조를 맡기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게도 맡길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소식에 한국보다 일본이 환호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 조선 시장을 한국과 중국이 90%를 점유하면서 싹쓸이하고 있는데 미국이 만약 군함 건조를 일본에게 맡긴다면 일본의 죽은 조선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일본의 조선업은 몰락해서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미국의 군함을 건조하기는커녕 자국의 군함도 건조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세기 초반 세계 최강의 군력을 보유한 일본은 1980년대 세계 조선 산업을 이끌었지만 최근 기술자가 1만 명 이하로 급감하면서 한국, 중국과 경쟁력 격차가 심화되었습니다. 2022년 한국이 전 세계 발주량의 40%를 수주할 때 일본은 겨우 7.6%에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일본의 조선업은 망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일본에서 건조한 배에 품질한 형편없었는데 몇 해 전부터 일본에서 건조한 컨테이너선들이 두동강이 나는 참사가 연이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군함에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9년 일본 해상자위대 쿠라마 호위함이 한국의 컨테이너선 카리나 스타와 충돌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 통행관제소의 실수로 카리나스타에게 중앙선 침범을 지시했고 건너편에서 오는 쿠라마 호위함과 충돌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원이 20여 명도 안 되는 상선 카리나스타는 데미지 컨트롤을 잘해서 화재 등 재난 대처를 잘했는데 일본 구축함 쿠라마함은 불에 타며 배선수 부분이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쿠라마함의 내구성은 한국의 상선보다 못했습니다. 또한 쿠라마함은 1991년에도 야마구치현 앞바다에서 소형 유조선과 접촉 사고를 일으켰고 2009년에만 일본 해상자위대 군함 충돌 사건이 무려 9번이나 일어났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첨단 레이더를 장착한 해상자위대 군함들이 왜 충돌하는지 모르겠다며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일본의 레이더 기술까지도 의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은 미국이 요청하면 하겠다고 하겠지만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군함을 건조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최근 한국 조선업의 놀라운 소식이 일본을 완전히 기죽였다고 했습니다. 지난 25일 HD현대가 사우디와 손을 잡고 선박 엔진 공장을 만들겠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같은 날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사업인 아미랄 프로젝트를 50억 달러 약 6조 4천억 원 규모를 수주해 역대 7위 규모의 수주를 따냈습니다. 여기에 더해 HD현대 2조선 중간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은 사우디에 선박 엔진 공장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선박 엔진 공장에서는 HD현대중공업이 독자 개발해 원천 기술을 보유한 중형 엔진 힘센 엔진을 생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합작 엔진 공장은 사우디 동부 주바일 인근 라스알카이르 지역의 킹살만 조선산업단지 내에 15만이 규모로 설립되는데 이 공장은 2025년부터 본격 가동돼 연간 선박용 대형 엔진 30대, 중형 엔진 235대, 선박용 펌프 160대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이미 사우디와 합작해 건설하는 중동 지역 최대 조선소 IMI 조선과 시너지를 기대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IMI 조선소는 상선뿐만 아니라 군합 건조도 추진할 예정인데 현대중공업이 사우디에서도 군함을 건조하며 전 세계 군함 수출 시장에서 더 큰 입지를 가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말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는 한국을 찾아 약 20시간을 머물며 40조 원이 넘는 투자를 해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빈살만은 한국에 이어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돌연 취소했습니다. 이 노골적인 일본 패싱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우디 빈살만은 한국에게만 거대한 투자를 하며 일본을 당황케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값싸게 배를 건조하며 한국의 조선업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 세계 조선업에서 한국이 중국을 제압하는데 사우디가 큰 역할을 할 것이며 또한 미국이 한국에게 군함 건조를 부탁하는 러브콜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를 통해 군함 수출에서도 큰 경제적 이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군함 건조와 기술력 향상으로 강력한 해군력을 가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방산업계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는 한국이 이번에 또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호주가 추진하는 차세대 장갑차 사업에서 한화의 레드백이 전차 강국 독일을 뛰어넘고 최종 수출 계약에 성공하면서 3조 원대 규모의 수출 대박을 터뜨린 건데요. 이렇듯 이번에 한화가 호주 정부의 군 현대화 사업을 따내면서 한국 방산산업이 새 지평을 열었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호주에서 3조 원대 수주에 성공하며 이른바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최근 궤도형 보병 전투장갑차 레드백을 호주에 수출하기로 계약을 맺은 건데 국내 최초로 민간이 개발을 주도한 장갑차가 처음으로 수출된 거라 의미가 남다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호주 법인과 호주 국방부 간의 미래형 궤도 오병 전투장갑 차량인 레드백 129대 및 부수 품목을 공급하는 3조 1,649억 원 규모의 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서 7월 호주 정부는 군 현대화 사업의 일환인 랜드 400 페이즈 3의 우선 협상 대상 기종으로 레드백을 선정했는데 이번에 그 결실을 맺은 겁니다. 랜드 400 3단계 사업은 호주 육군의 역대 최대 규모의 획득 사업으로 호주군이 1960년대 도입한 미국제 M113 장갑차를 교체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당초 2014년 호주가 랜드 400 3단계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M113을 1대1로 대체하기 위해 450대의 보병 전투 차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최근 그 숫자가 129대로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수주 규모가 여전히 상당했기에 전차 강국인 독일 라인메탈과 미국 제너럴 다이내믹스, 영국 BAE 시스템스 등까지 합세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이렇듯 레드백은 유럽 장비들과의 쟁쟁한 승부 끝에 호주의 차기 장갑차로 낙점받았습니다. 이로써 한국산 장갑차도 드디어 해외 판매가 이루어지면서 세계적인 기술력은 인정받은 겁니다. 특히나 이번 성과는 사업에 착수한 지 5년 만에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쟁쟁한 방위산업 선진국들을 제치고 얻어낸 거라 전 세계 방산업계에서는 한국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다고 난리가 났는데요. 더구나 레드백은 민간 기업이 그간 국내에 없었던 무기 제품을 수출 목적으로 자체 연구 개발해 선진 시장에 수출한 첫 사례라 국내에서도 역대급 성과라는 이야기가 퍼져나왔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미국과 최고 수준의 군사동맹을 맺은 호주에 국내에서 전력화되지 않은 무기를 공급했다는 점에서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사실 과거 레드백을 만들겠다는 한화의 도전은 너무 무모하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었습니다. 정부 주도하에 체계 개발도 아닌 심지어 장갑차 도면조차 없던 상황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겠다는 의지 단 하나만으로 맨 땅에 헤딩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부터 한화는 과감한 투자를 통해 레드백 장갑차 사업에 뛰어들었고 최종 후보 결정을 한 달 앞두고 레드백 시제품 제작을 완료하는 등 여러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결국엔 누구도 쉽게 이루지 못할 성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후 한화는 레드백 테스트 과정에서 호주 정부와의 약속을 빠짐없이 지키면서 다른 선진국들이 하지 못한 두터운 신뢰를 호주와 쌓는 등 최종 계약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 부단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실제로 레드백은 호주군 요구에 맞춰 첨단 전투기에 적용되는 360도 외부를 감시하는 장비 대전차 미사일을 탐지 요격하는 체계, 강도는 높이고 무게는 줄인 고무궤도, 대전차 지뢰에도 견디는 특수 방호 기능 등 첨단 기술을 다수 적용했습니다. 또한 레드백은 야지주행과 장애물 극복, 제자리 선회, 포탑 구동, 병력 승하차 등을 현지에서 시연하며 뛰어난 기동 능력을 과시해 언론의 찬사를 받았기도 했었는데요. 레드백은 현재 우리군 주력인 K-21 보병 전투장갑차에 비해 가격은 3배가량 비싸지만 훨씬 뛰어난 성능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화에 따르면 레드백은 30기관포 외에 대전차 미사일 12.7 및 7.62 기관총 등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장갑과 적 대전차 미사일, 로켓을 직접 요격하는 아이언 피스트 능동 방어 시스템을 갖춰 방어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아이언 피스트는 단연 최고의 경쟁력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과거 탱크나 장갑차는 미사일과 같은 적의 대전차 화기를 만나면 피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현대전에서는 미사일을 사전에 탐지하고 연막탄을 자동으로 발사하거나 전자장비로 미사일의 센서를 교란하는 소프트킬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엔 대응탄을 발사해 대전차 무기를 직접 파괴하는 하드킬 기술로 발전했는데 레드백엔 이런 기술이 채택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갑차로 접근하는 적 대전차 미사일을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로 포착한 뒤 이를 요격하는 아이언 피스트가 있는 것으로 이지스 구축함이 SM-3 미사일로 적 탄도미사일을 격추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열상장 탐지를 피할 수 있는 스텔스 장비인 열상 위장막과 궤도의 철이 아닌 복합 소재 고무궤도 CRT를 적용했는데 이 때문에 주행 소음이 적고 기동성이 뛰어나며 철제 궤도보다 50% 이상 가볍기 때문에 연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갑차 내부 승무원은 밖을 볼 수 없지만 레드백은 아이언 비전을 탑재하면서 지휘관이 장갑차 내부에서 특수 헬멧으로 밖의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화에 따르면 장갑차 밖의 영상을 헬멧 장착형 디스플레이에 뿌려주기 때문에 고개만 휙휙 돌리면 마치 투명 장갑차 너머 외부를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한방산 업계 관계자는 레드백과 독일의 링스는 재원상 성능에서 막상막하였다면서도 호주 시험평가에서는 레드백이 더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아이언 비전 장착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나 레드백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강점은 수출을 위해 개발된 무기라는 점입니다. 수출용 무기가 세계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글로벌 고객의 요구에 맞춰 신속하게 장비와 부품을 체계적으로 통합하는 기술이 필수적인데 이를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호주 현지 법인 관계자는 테스트 과정에서 호주군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켰다며 호주군에게 한화는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킨다는 믿음이 생겼고 이러한 신뢰가 최종 계약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사실 장갑차가 한국 방산에서 핵심 무기 체계로 떠오르게 된 이유기도 한데 특히나 지상 장비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험을 지닌 독일 라인메탈을 꺾었다는 건 앞으로의 수출 시장에서
엄청난 긍정적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드백을 호주에 수출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화의 호주 맞춤형 현지화 전략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레드백이란 이름부터 호주에 서식하는 붉은 등 독거미에서 따올 정도로 한화의 고도의 마케팅 전략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화 관계자는 2019년 3월 제안서 제출 전 평가위원들의 머리에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호주에 서식하는 독거미의 명칭을 붙였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한화는 뱀을 먹이로 삼을 정도로 강한 독을 갖고 있고 거미줄이라는 네트워크에서 사납게 움직이며 적을 제압하는 레드백의 특성이 한화의 장갑차와 닮았다는 점을 강조해 호주 관계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입찰을 진행하며 호주 현지 업체의 원자재와 부품을 구매한 것도 좋은 반응을 톡톡히 얻었습니다. 호주 주요 철강업체 비스엘로이로부터 레드백 생산에 필요한 철강을 공급받았고 엘핀스톤 펜스케와는 각각 차체, 엔진 조립 등에서 협력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화 호주법인장이 호주방위산업부 장관과 회동해 같은 국방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등 방산 협력 기조를 공고히 하며 두터운 신뢰를 쌓은 것도 한몫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레드백에 대해 태반이 이스라엘 기술이고 고무 궤도는 캐나다 기술이다. 과연 국산 제품이 맞냐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한화의 최첨단 장갑차 레드백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는데요. 레드백에 많은 해외 기술이 접목된 건 사실이지만 그럴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호주 육군이 요구한 여러 가지 가혹하기 그지없는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전 세계 분야별 최고의 회사들과의 협력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한화는 전차 강국 독일이 만들어낸 최첨단 전투장갑차를 뛰어넘어 호주군 차기 장갑차 사업자로 최종 선정되며 국내 대표 방산기업으로서의 위치가 공고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도 최근의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방산기업으로 또 한 걸음 나아간 것이라고 밝히며 국제 정세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게 방산업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계약에 따라 2028년까지 호주군의 레드백 129대를 순차적으로 공급하게 될 전망으로 생산은 호주 빅토리아주 질롱에 건설 중인 현지 공장에서 이루어집니다. 한화는 내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호주 빅토리아주 질롱시의 한화장갑차 첨단센터 HAC를 건설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2021년 호주 정부와 1조 원대의 수출 계약을 맺은 K9 자주포도 이곳에서 생산될 예정으로 내년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K 전차 4차 양산과 발맞춰 K21 장갑차가 추가 양산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지난 4일 방사청은 제15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K21 보병 전투차량 4차 양산 계획안을 심의 의결했으며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약 7,800억 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K21은 200장갑차를 대체하기 위해 2009년부터 생산된 보병 전투차량으로 방사청은 기존 장갑차에 비해 작전 속도가 향상되고 화력과 방호력이 강화되는 장갑차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호주형 레드백도 국내용으로 양산할 줄 알았는데 그대로 K21 추가 생산하는 이유는 우리의 경우 초대화력전 이후 빠르게 최대한 많은 양으로 기동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물량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뢰만 신경 쓰다가 양이 적으면 포격 등에 조금만 당해도 돌파에 쓸 물량이 부족해지는데 호주 요청사항대로 온갖 비싼 장비를 덕지덕지 붙여서 국군이 쓰기에는 좀 많이 비싸집니다. 실제로 해당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서방 평균 방호력은 나오기 때문에 일단 한정된 예산에서 양부터 늘려놓는 게 중요하다. 우리의 경우 호주와 달리 대규모로 기동할 수 있는 숫자가 중요하다. 호주형은 애초에 대량으로 갖출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우리에게 맞는 게 필요하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방산업계에서는 한화의 장갑차 호주 계약 체결을 계기로 다른 서방 국가의 수출 가능성이 높아진 한편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폴란드 무기 수출은 나토의 집단 안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생긴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한다. K9 자주포 18문이 도착했다. 내년에 수십 대가 추가 인도될 것이다. 폴란드 군비청. 최근 한국 무기가 유럽에 도착하자 굉장히 환호하는 분위기가 나오면서 한국산 무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K9 자주포를 실은 선박이 폴란드 그디니아항에 입항했습니다. 폴란드 군비청은 소셜미디어 SNSXX를 통해
한국에서 주문한 K9A1 썬더 자주포 18문을 실은 선박이 그디니아항에 입항했다며 폴란드는 총 66문의 K9 자주포를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전달된 K9 자주포는 도색이 안 되어 있었는데 그 전에 납품한 것은 한국군에게 납품할 것을 먼저 준 것이었기에 도색이 되어 있었지만 이번 모델은 완전히 폴란드용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폴란드 육군은 지금 도착한 새로운 K9 자주포는 폴란드 포병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18일 에스토니아 국방부는 한국산 K9 자주포 6문을 인도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인도된 K9 자주포 물량은 올해 1월 에스토니아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체결한 K9 12문 구매 계약에 따른 것입니다. 계약 규모는 3,600만 유로 규모로 알려졌으며 나머지 6문은 오는 2026년까지 인도될 예정입니다. 에스토니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안보 위협을 느끼고 대대적으로 국방력 증강에 나서고 있습니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와 함께 발트해 연안에 접해 발트 3국으로 불리는 에스토니아는 발트 3국 중에서는 가장 북단에 있고 동쪽으로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기면 다음 목표는 발트 3국이라고 전망하고 있기에 현재 가장 강력한 안보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유럽에서 폴란드와 에스토니아의 K9 자주포가 빠르게 인도되는 것에 놀라고 있는데 무엇보다 한국산 무기는 최근 유럽을 덮친 강추위에도 강력한 기동성을 갖추고 있어 추앙받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군은 비가 온 뒤 얼어버린 동토에서 기동하는 K2전 차사진을 올렸는데 강추위 속에서도 살얼음 진흙탕까지 뚫고 나가는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최근 전 세계에 기상이변이 속출하면서 더욱 많은 눈과 비, 강추위가 오는 상황에서 이러한 모든 환경에서 기동할 수 있게 만든 한국산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더욱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에서 최대한 빨리 전력 강화를 하려는 국가들은 지금 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 동유럽 루마니아도 K9 수출이 임박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내년 여름 러시아가 승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최전선의 상황은 우크라이나군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혹독한 추위 속에 동부전선에서 러시아의 공격을 방어하기가 어려워졌다고 실토했는데 우크라이나군은 최근 미국과 EU의 추가 지원에 제동이 걸리자 러시아군이 7발 정도 쓸 때 한 발을 사용할 정도로 탄약을 최대한 아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약 79조 원, EU 약 71조 원대 추가 지원안을 마련했지만 내부 반대에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의명의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서방의 지원이 중단되면 최악의 경우 내년 여름쯤 우크라이나가 패배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CNNY 보도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는 유럽으로 확장해 나올 것이 분명하다며 이에 지금 유럽에서는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많은 국방비를 쓰는 영국이 동원할 수 있는 전차는 150여 대, 장사정포는 10여 문에 불과합니다. 영국군은 지난해 박물관에 보관된 다연장 로켓포를 개조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유럽에서 두 번째로 국방비를 많이 쓰는 프랑스가 보유한 155구경 이상의 중포는 90문도 안 되고 현재 독일군이 보유한 탄약은 이틀치 전투에 쓸 정도입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WOJ 11일 현지 시간 냉전 종식 이후 국방예산 삭감과 방위산업 약화로 유럽의 무기고가 비어있지만 회복이 쉽지 않아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16일 유럽연합 EU 핵심 회원국인 독일 국방장관이 미국의 안보 중심이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며 유럽 각국이 재무장에 나설 때라고 촉구했습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2020년대가 끝나기 전 유럽의 새로운 군사적 위협이 도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우리 유럽인은 우리 대륙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작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무기 생산량을 크게 늘리고 있으며 최근에는 발트 3국과 조지아, 몰도바 등도 위협하고 있다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호소한 바 있습니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유럽이 무기 생산을 늘리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군대와 산업, 사회 측면에서 생산 능력을 만회하는데 대략 5에서 8년이 들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토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14일 한국의 폴란드 무기 수출은 나토의 집단 안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생긴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말은 사실 폴란드가 무기를 구입한 것은 개별 국가가 구입한 것이라 보기보다는 나토가 구입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폴란드 새로운 정부가 한국산 무기 계약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압박도 있다고 했습니다. 한 군사 전문가는 한국산 무기는 경쟁 모델 대비 평균 34%가 저렴하고 납기도 짧게는 2년, 길게는 10년 이상 차이 난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초 폴란드 새 연립정부는 과거 한국과의 계약을 모두 파기할 것이라고 했지만 예상과 전혀 다른 성명을 내놓았는데 이것은 지금 유럽의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지난 13일 폴란드 새 연립정부의 투스크 총리는 이전 정부가 체결한 무기 도입 계약을 존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투스크 총리는 전날 의회에서 한국적 연설에서 폴란드는 유럽연합 EU과 잘 협업해 EU 내 주도자가 될 것이라며 EU가 강해질수록 우리는 더 강력해지고 자주독립적으로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투스크 총리는 국방 정책과 관련해서는 군비 증강을 통한 군 현대화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부패가 연루된 경우를 제외한 전 정부가 체결한 모든 무기 도입 계약을 존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러한 태도 변화는 나토 주재 미국 대사가 말했듯이 폴란드가 한국과 계약한 것은 한국과와 한 것 아니라 나토 전체와 한 것과 같다는 말에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과의 대규모 계약은 폴란드 현지 생산을 약속했기에 폴란드의 국방력 강화와 동시에 경제까지도 챙길 수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정권을 잡은 상황에서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계약을 쉽게 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 무기는 유럽뿐만 아니라 동남아와 아프리카에서도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가 최근 한국에서 차륜형 장갑차 100대를 수입하고 말레이시아가 한국형 유도미사일을 사료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산 장갑차는 호주에서 독일산을 제치고 선정되는 쾌거를 이룩하면서 뛰어난 성능과 강력한 기동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제 나이지리아에서도 한국산 장갑차를 도입했고 앞으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로도 수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최근 남중국해 갈등, 필리핀 무장단체 침투 등 안보 위기가 거듭되면서 새로운 무기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니진엑스1의 2.75인치 유도로켓 비공과 중거리 함대공 미사일 해공,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이, 한국형 GPS 유도폭탄 KGGB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울창한 숲이 우거진 동남아 지역 특성상 정글 속에 숨어있는 테러 단체를 섬멸할 수 있는 초정밀 고위력 무기라고 했습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해 강추위와 무더위가 찾아오는 가운데 나라마다 분쟁이 커지고 위협은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산 무기는 산악, 설원, 정글, 사막에서 통할 수 있게 만들었고 무엇보다 다른 나라보다 최소 2년, 최대 10년 빨리 납품하는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재무장을 해야 하는 유럽과 각종 분쟁을 대비하는 나라들은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